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인간의 활동, 특히 화력발전이라든지 화석연료에 기반한 그런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기 때문에 또 풀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가 상당히 과학적인 발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분야입니다. 즉 그 얘기는 이렇게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기사들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기후변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지방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특색이 있는 기후 현상들에 대해서 또 리포트를 할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만큼 이 기후변화 문제가 또 정치화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한데 어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파리 협약에 다시 참가를 하겠다고 하고 또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하고 국내적인 노력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국경 세액 같은 것들을 EU와 함께 또 논의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 커버리지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뉴스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신문사나 언론사 말고는 IPCC 보고서를 제대로 잘 보도를 하지 않는 등의 여러 또 한계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내적인 필요에 따라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또 그린 뉴딜을 통해 약 73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 그린과 관련된 산업, 에너지 그리고 도시 이런 분야에 약 6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지만 단기적인 그 보도가 좀 적은 편이고 또 한국에서의 언론이 특히 기후변화의 대응으로서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프랙티스가 잘못했을 때의 비판적인 기사는 괜찮지만 또 상당히 그것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도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그 커버리지들의 그 빈도를 또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그 기후변화라는 부분 참 어려운 것이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후변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솔루션이 무엇이고 또 각각의 주체마다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 그리고 스토리를 잘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이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넷제로 에미션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거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광고를 받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용어들을 그냥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되게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클라이밋 이머전시라든지 글로벌 히팅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하원이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왁스맨 마켓 법안이라고 하죠. 10년 전에 통과가 되었는데 상원에서 최종 통과를 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자주 발동을 시켜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꽤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바뀌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모두 변경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후변화의 어떤 정치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역할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의 65%는
연방 정부가 기후변화에 소극적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바이든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후변화가 지난 대선에서 중요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68%였는데요.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는 이런 비율이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상이하게 갈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의 지지자들은 특정 미디어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은 또 그와는 다른 미디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을 통과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언론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핫 이슈에 이제 매몰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기자들도 미래를 바라보는 긴 안목, 또 넓게 바라보는 시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5년마다 이제 정부가 바뀌는 그런 헌법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탄소 중립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그보다 훨씬 30년 앞을 내다보는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게 위원들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위원회가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위원회 자체의 정치적으로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기업에 대한 감시도 이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국내외에서 ESG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ESG라는 게 투자자를 위한 평가 시스템이지만은 이 보고서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분석한다든지 했을 때 기업에 대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ESG 평가 기관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지표 항목들을 더 많이 넣어달라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마다 격차가 컸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죠.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언론 보도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즈의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그 데스크별로 나누어져 있죠. 국내 보도 데스크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주제 중심으로 탄생한 최초의 보도 데스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후변화를 취재하는 기자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된 팀의 일원입니다. 지난 한 해 사실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기후변화 보도의 양이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아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해 일어났다는 인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변화를 소개하는 이상기후를 주로 시작으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기후 정의의 문제, 사회 불평등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후위기적 측면까지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치적 움직임이 어떤지,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위원회 관련한 그 실제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민간에서 어떤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지, 산업은 실제로 그린워싱이 아닌 실제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계속된 요구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도 이 변화의 역사를 기록해야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식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저널리즘에 종사를 하려면 결국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토픽인지를 이해해야 하고 또 그것을 글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아연 광산에서 기후변화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토픽을 다루고 있고 기후변화에 특히 많은 포커스를 블룸버그에서 이제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특정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터넷과 미디어 소비 방식이 워낙 바뀌다 보니까는 가짜 보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 혹은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고 입장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정보 커뮤니티 안에서 갇혀 있는 경향도 또 있기 때문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기후변화가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우선순위로 다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SNS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을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이 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에 대한 교육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플랫폼에서 기후와 환경 이슈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전 세계적인 이슈, IPCC라든지 UN과 관련된 그런 모든 노력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UN이 뭐라고 생각하고 IPCC의 내용이 뭔지를 단순히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기후 임팩트, 기후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이고 지리적으로 특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의 여파를 많이 받고 있고 해수면 상승이나 기온 상승과 같은 이런 문제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기후변화 영향을 독자들에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뉴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팟캐스트라든지 또 영상 그리고 그런 새로운 플랫폼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쌍방향적인 그래픽을 활용하면 좋겠죠. 기술적인 용어나 개념들을 그래픽하게 전달하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기는 하지만 매번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 이러한 목표들이 더 실질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네, 저희 역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각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파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다만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로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내부적으로는 배출량 감축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제시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회의 의원들에게 기후변화 법안을 반대하라고 로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태동 교수님께서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실지.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매저들이 좀 체계적으로 있다면은 그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그 스토리들이 나오는 게 기업들이 좀 잘하는 것들을 인커리지는 북돋아주는 뭐 ESG 아까 강찬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린워싱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괜찮다고 한다면 기업들이나 아니면 민간 단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계나 그런 데서 과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서로 배울 수 있는 통로로 그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언론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어떤 식으로 앞으로 기후변화를 대한 보도를 이어가야 될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같이 의논을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